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경찰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한인 공동체는 다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지역은 언어 장벽과 고립성 때문에 폭동 시 가장 취약하다고 극단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LA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동에서 한 경찰국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도시 전체를 잃었지만 단 한 곳만은 스스로 지켜냈다. 총도 없이, 경찰도 없이 말이다. 과연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인 거 아시지요? 저는 30년간 LA 경찰서에서 일해온 잭 코널리라고 합니다.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찰국장까지 올라왔죠. 평생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건은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시작됐습니다. IC 요원들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제 추방 작업을 벌이던 중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죠. 시민 3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돌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첫날 밤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요.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시위대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 병력을 최대한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제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다운타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둘째 날 새벽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폭도들이 경찰서를 포위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말렸죠. 국장님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책상에 앉아만 있을 수 없었어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상황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상점가가 불타고 있습니다. 베버리 힐스로 향하는 폭도들을 막지 못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치고 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됐죠. 이런 규모의 폭동은 처음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시장실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언제 진압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답할 수 없었어요. 주방위군 지원 요청도 했지만 출동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우리가 뭘 놓친 거지? 30년 경찰 생활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공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지 처음 깨달았죠. 넷째 날 아침, 긴급 상황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구역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베테랑 경찰관 톰슨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죠. 국장님, 코리아타운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톰슨은 92년 LA 폭동을 직접 겪은 경험자였습니다. 그때 코리아타운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거긴 예전처럼 제일 먼저 터질 겁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리아타운은 다운타운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죠. 폭동이 확산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치안에 취약할 거라고 봤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에서는 아시아계 밀집 지역의 위험성을 계속 보도했어요.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다. 고립된 공동체 특성상 외부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죠. 시의회에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의원은 코리아타운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즉시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코리아타운을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력을 분산시킬 여유가 없었어요.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진압에 모든 병력을 투입해야 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코리아타운을 후순위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드론을 띄워 코리아타운 상공을 촬영해 보기로 했어요. 현장 상황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드론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전체를 훑어봐. 특히 상업지구 쪽을 자세히 봐달라고. 몇 분 후 전송된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기도 없고 깨진 유리창도 없고 불타는 건물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지역은 난장판인데 저곳만 왜 저럴까 싶었죠. 드론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기이한 광경이었어요. LA 전역이 폭염과 약탈, 방화로 아비규환인데 코리아타운만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상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셔터를 내린 곳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강제로 닫힌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셔터에 낙서나 파손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른 지역의 상점들은 모두 박살이 났는데 말이죠. 도로 상황도 특이했습니다.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통신호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교통을 통제하는 것 같았죠. 제가 30년간 본 그 어떤 교통 통제보다도 완벽했어요. 드론을 더 낮게 날려서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어요. 골목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3명씩 조를 이뤄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죠. 무장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무장 순찰자도 없고 경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평화가 가능한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중무장한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는데 말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신고 전화 들어온 거 있나? 대답은 의외였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다른 지역 상황을 물어보는 전화만 몇 차례 왔어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30년간 경찰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폭동 한복판에서 무력도 없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부하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국장으로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니까요. 게다가 저 평화로운 모습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표시 없는 차를 타고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 2명만 대동하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드론으로 본 것과 실제 현장은 또 달랐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놀라웠죠. 첫 번째로 마주친 순찰조는 윌셔대로에 있었어요. 한국계 중년 남성, 흑인 10대, 히스패닉 중년 여성이 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인종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왜 함께 움직이고 있을까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한국계 남성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네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무기가 없었어요. 무전기, 장갑, 물병만 들고 있었습니다. 곤봉도 없고 스프레이도 없었죠. 그 흑인 10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여기 있니?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지키고 싶어서요. 집이라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이 아저씨들이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히스패닉 여성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이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아이들 돌봐주시고 지금은 제가 보답할 때예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조직됐을까요?
누가 지시했을까요? 한국계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순찰하라고 했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폭동 소식을 들으니까 모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동네를 지키기로 했어요. 리더는 없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특별한 리더는 없어요. 다만 서로 연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구역을 맡을지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명령 체계도 없고 중앙 통제도 없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요. 제가 아는 경찰 조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계속해서 코리아타운 골목을 돌아다니던 중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래된 과일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뭔가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70대로 보이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직접 깎은 오렌지, 조각과 얼음물을 지나가는 순찰조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유난히 더운 날씨였는데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을 걸었어요. 이 동네는 시민들이 경찰보다 더 잘 움직이네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울컥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 지금 없었을 겁니다. 청년은 과거 불법 체류 부모와 함께 살아가던 히스패닉 소년 라울이었어요. 어느 날 경찰 단속 중 가족이 모두 체포되고 라울은 혼자 거리에서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가 나타났죠. 저를 아이처럼 대해주시고 매일 도시락 싸주시고 학교 가라고 용돈도 주셨어요. 라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시민권도 받고 대학도 다니고 오늘은 아주머니 가게를 지키러 왔습니다. 제 삶을 바꾼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순자 여사가 썩은 귤 한 상자를 가게 구석에서 꺼내 던지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겉은 썩었지만 안은 멀쩡한 귤이었죠. 마치 세상이 버린 아이를 끝까지 지켜낸 어른 같았어요. 임시 보호자로 등록까지 해주셨어요. 라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는 저를 위해 관공서까지 따라다니시면서 도와주셨죠. 정말 엄마처럼 돌봐주셨어요. 순자 여사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라울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생을 바꾼 은혜였죠. 저는 라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죠.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정으로 맺어진 가족 말입니다. 순자 여사의 가게를 나와 다른 상점들도 둘러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세탁소 사장님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 빨래를 공짜로 해드렸고, 식당 아주머니는 학교 끝나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셨죠. 슈퍼마켓 사장 김철수 씨와도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나요? 김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죠. 어떻게 이런 신뢰가 쌓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됐어요. 누군가 아프면 함께 걱정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정이 들었죠. 리더는 없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명령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리더였던 거죠. 중국집 사장 왕밍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여기서는 한 가족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왔으니까 지금도 함께 지키는 거예요.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확인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경찰력이라는 게 결국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하는 질서라면 이곳의 질서는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답은 명백했어요. 이 사람들 위기 속에서 서로를 믿고 움직이고 있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건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공동체성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들의 비밀 무기였던 거죠. 코리아타운에서의 경험이 끝나고 사흘 후 LAC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언론과 시민들 앞에서 폭동 진압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발표자로 나서야 했죠. 평소라면 경찰력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자리였을 텐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연단에 올라서기 전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경찰 생활 중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진짜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연단 옆에는 과거 제가 냉소적으로 대했던 아시아계 커뮤니티 대표 박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시의회에서 경찰 예산 증액을 요청할 때마다 공동체 자체 해결 능력을 키우자고 주장했던 분이었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더군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폭동 진압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평소라면 경찰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질서를 회복했다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지킨 겁니다. 경찰도 총도 없이 말이에요. 기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시면 코리아타운 주민들입니다. 이번 폭동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죠. 저는 제가 목격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무기 없는 순찰조, 자발적인 협력, 서로를 향한 배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힘을 얘기했습니다. 경찰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안전은 총이나 경찰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립박수. 처음에는 몇 명이 일어났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어요. 부하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법을 지켜왔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법만으론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코리아타운이 내게 가르쳐 줬다. 경찰서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간 제 인생이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박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코리아타운에서 지역 안전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회의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순자 여사, 김철수 씨, 라울, 그리고 그날 순찰을 돌던 많은 주민들. 이들이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역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 주민이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죠. 순자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작은 관심부터요. 이웃에게 안부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날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코리아타운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가족들이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에 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더군요.
총도, 법도 없이 도시를 지킨 사람들. 그들이 지닌 진짜 무기는 바로 정의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증명해 보인 거죠. 결국 가장 강한 경찰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법보다 강한 건 정의고 총보다 무서운 건 외면이라는 교훈을 얻었네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진정한 안전은 경찰서가 아니라 이웃집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 동네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